자, 오늘은 어나니머티를 할 거고 익명성. 네.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뭐 좀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익명성이 있는데 익명성의 기본하고 그다음에 그 익명성을 뭐 가진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디어너니마이즈, 즉 익명성을 깨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믹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GKP, 제로 날리지 프루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거꾸로 제로 캐시 정도를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익명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질문할게. 비트코인이 익명적이냐, 어나니머스 하느냐? 그럼 얘기를 해야 될 게 익명성이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되겠죠. 어나니미티가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그 익명성, 트롤리 어나니머스한 그런 크립토그래피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익명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의 이제 문제점이나 좀 잠깐만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프로스 칸스가 뭐냐, 장점, 단점, 그리고 뭐 이게 정말 스테이크홀더한테 이로운 거냐 아니면 우리 사회에 좋은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세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센다는 게 여러분들의 돈 거래한 거를 친구가 아는 거를 그렇게 원치는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에스컬 문제 있다는데 이런 거 다 건너뛰고 우리가 그냥 본격적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어나니머스 뜻을 볼 때 그냥 이름이 없는 걸 익명성이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뭐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거기 가명정보라는 게 또 있고 익명정보라는 것도 있어요. 법에 나오는 용어죠. 그래서 가명정보는 스토니미티, 익명은 어나니미티. 다르죠. 그래서 가명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이름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보랑 합치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게 가명 정보고, 익명은 다른 정보랑 합쳐도 잘 모르는 게 익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이 쭉 있고 성적이 있는데 이름만 지었다. 그러면 이건 가명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게 있어서 여기 한 과목에 성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었다 그러면 요거랑 매칭해가지고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가명 정보고, 익명이면은 아예 이 내용을 잘 몰라야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익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가명이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실제 이름은 사용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실제 이름 뭐 이렇게 인터랙션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이 계속 같은 걸 쓰고 있다 이런 건 다 추적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만 그냥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라도 뭔가 누군지 알게 되면은 누군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스노니머티, 가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보가 주어져 가지고 뭔가 하나가 드러나게 되면 쭉 따라서 모든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명이라고 하는 건 정보가 추가되면은 뭐 누군지 드러나서 쭉 다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명만으로 좀 불충분하고, 가명에다가 언링커빌리티, 그러니까 일종의 추적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명의 경우에는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다 링커빌리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누군지 알았으면은 이거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도니미트라고 얘기하고, 만약 이런 연결이 없어요. 연결이 없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이런 경우 우리가 어너니미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수도니머스해요. 가명 정보이긴 하지만 어너니머스하진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프라이버시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그 카카오톡에 보면 그 그라운드 엑스에서 만든 클립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블록체인.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클레이라고 하는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클레이라는 돈을 여러분 친구한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부터 친구한테 보내는데 이 친구가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 카톡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에요. 카톡 리스트에 있는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카톡 리스트에 있는 사람의 주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소가 사실 블록체인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소를 알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쭉 보면 이 주소로부터 뭐 이 주소로 들어가는 돈, 이 주소로 나온 돈이 다 보여요. 즉 블록체인을 쭉 보면 여러분 친구가 뭘 사고 어디에 쓰고 누구한테 얼마를 받고 다 보여요. 즉 이 주소랑 사람이랑 매핑이 한번 되고 나면 모든 거래 내역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프라이버시 없고 이더리움도 프라이버시가 어너니미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수도니미티만 있으면 충분하냐? 정말로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만 그냥 계속 끝까지 안 가면 이 사람이 뭐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이드 채널 정보로 많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이드 채널은 원래 암호학적으로 깨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한 시간에 샀어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 거래를 이뤘어요. 그런데 내가 이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 거래를 뭐 CCTV로 봤더니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뭔가 그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정보 외에 다른 정보들을 막 이용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걸 다 사이드 채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언링커빌리티까지. 그래야지 어너니머티가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너니머티가 필요한 게 뭐 어너니머티가 없으면 테인트 어널리시스 돼요. 테인트 어널리시스는 뭐냐면 테인트가 뭐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종의 좀 묻어가지고 일로 가고 일로 묻어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걸 다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그러면 여기 다 한 군데서 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마약 거래 돈이었어요. 마약 거래 돈이었는데 살펴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언링커빌리티를 어쨌든 도달해야 되는데 언링커빌리티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같은 유저가 한 사람의 유저가 다른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는 거를 이룰 수 있을까? 링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른 트랜잭션을 만들고 있어요.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같은 사람이 만든 트랜잭션인지 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트랜잭션 1에는 여기 A, B가 있고 1로 보내고 있고 트랜잭션 2에는 뭔가 C와 D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받는 사람과 이 보내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걸 이룰 수 있을지. 이걸 만약 이었다는 거는 A가 D로 돈을 보냈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트랜잭션이지만 여기에 받는 사람과 여기에 보내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이런 걸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어떻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 게 돼야 되는 거죠. 떨어져 있는 트랜잭션이지만 여기 받는 사람과 여기 보낸 사람이 서로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언링커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언링커블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트랜잭션은 세 가지가 있죠. 두 명이 있죠. 리시버랑 샌더가 있죠.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 그래서 트랜잭션 두 개 했을 때 이 트랜잭션을 보고 이 샌더가 같은 사람인지 이 리시버가 같은 리시버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받은 사람과 여기 보내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샌더, 리시버, 리시버, 샌더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샌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게 보여도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둘 사이의 관계심만 끊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럼 이어져 있는 트랜잭션이 이어져 있는 링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 보이고 있지만 하나가 믹싱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원하는 어떤 셋을 하는 방법, 믹싱이 있고 어나니머스티 셋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풀 어나니머티도 있고 세 가지 방법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믹싱을 쓰는 방법이 이제 대시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나니머티 셋을 쓰는 게 모네로랑 뭐 제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풀 어나니머티 지원하는 게 지케시가 있죠.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고 자 어나니머티 셋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뭐 한 4명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4명 중에 한 명이 보낸 건 알아요. 근데 누가 보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셋이죠. 그렇죠? 그래서 4명 중에 한 명이 보냈다는 사실을 아는데 누군지 모르게 하는 게 어나니머티 셋이에요. 그러면 뭐 어나니머티 셋을 왜 내기만 해요? 그냥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주 크게 하면 할수록 어나니머티 높을 텐데 모네로랑 제더 이런 경우에 어나니머티 셋을 무한히 할 수 없는 게 어나니머티 셋 사이즈에 따라서 뭐 시그니처 사이즈, 즉 서명의 사이즈가 같이 증가해요. 그래서 어나니머티 셋을 너무 크게 하면 트랜잭션 크기가 너무 커져가지고 어나니머티 셋의 크기가 한정이 보통 되어 있죠. 그 풀 어나니머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셋 사이즈가 사실 그냥 전체 다라고 보면 돼요. 모든 사람 다. 자, 어나니미티가 필요하냐? 필요하죠.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여기서 보면은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는 뱅킹보다 훨씬 못하다, 월싸다. 말했듯이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트랜지션 다 드러나 있잖아요, 블록체인에.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의 퍼블릭 주소만 알면 친구가 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 사용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 돈이 좀 많았어요. 많았는데 여하튼 이 사람이 뭐 친구한테 얼마를 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사 먹고 뭐 했는데 이럴 때마다 이 사람의 거래 내역에 B한테 이메일로 다 가가지고 너 어제 저녁에 무슨 레스토랑에서 뭐 어느 레스토랑에서 얼마를 썼지 이런 걸 다 알아서 문제가 되더라. 왜냐하면 이런 이메일 서비스가 있어요. 뭐냐면 주소를 등록해 놓으면 이 사람의 트랜잭션이 있을 때마다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노티파이 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친구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암호화폐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사생활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사생활 문제가 있는 게 일단 큰 이슈가 되고,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사생활 이슈 뭐 월급 얼마 받는지 이런 거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뭐 친구한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사실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수익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어느 거래처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그 회사에 관련된 비밀도 다 세기 때문에 잘 쓰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프라이버시를 풀로 주면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말했듯이 모네로라든지 지켓이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여러분들 요즘은 잘 못 들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다 퇴출됐죠. 이런 뭐죠? 어나니머스 캐시들이 퇴출됐어요. 그 이유가 안티 머니 론더링 때문에. 뭐죠? 자금 세탁 방지법?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레귤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추적이 안 되면 이게 이 자금이 마약상에서 온 건지 불법적으로 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나니머스 익명학표들, 어나니머스 크립토 커런시들은 다 퇴출됐어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프라이버시 중요하다. 이것도 알 수 있죠. 두 번째. 그러면서도 또 추적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둘 다 돼야만 될 거예요. 어나니머스, 어나니미트 있다는 건.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얘기는 친구들은 거래 내역을 봐도 누군지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뭐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내가 하는 내용을 어쨌든 볼 수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는 뭐 다른 얘기가 나와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나니미트가 중요한 곳에서는 써야 되지만 안 그런 곳은 쓰면 안 된다. 뭐 중요한 곳 예를 들어 투표, 보팅 이런 데서는 써야 되는데 뭐 자금 세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나니마이제이션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 어나니미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캐시 같은 경우에는 어나니미티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요. 거의 퍼펙트한 어나니 지원을 해줘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캐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뱅크한테 이 뱅크 뭔가 이제 정보를 줘가지고 이 다큐멘트에 서명을 요구를 해요. 사인을 요구하는데 이 내용은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뱅크한테 서명을 요청하면 뱅크가 사인을 해서 주죠. 서명을 해서 주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 내용을 이제 드러내면서 자기가 서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가 사인할 때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근데 센트럴 어서리티가 있어야 되죠. 뱅크 같은 게 있어야 돼서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거고. 사실 그러면 어나니머티 지키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트랜잭션이 있으면 트랜잭션을 다 감추면 되죠. 그냥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넣을 텐데 트랜잭션을 그냥 다 감추면 돼요. 감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암호화하면 되죠. 인크리션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블록체인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프라이버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거 봐도 아무도 모르니까. 물론 나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받은 사람은 디크리션 해가지고 당사자는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면 이 트랜잭션은 블록체인 마이너도 몰라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5 비트코인을 몰래 보내줘요. 그래서 5라고 하는 게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A가 돈이 1 비트코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5 비트코인을 보내버렸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마이너가 이거를 확인해서 A는 1 비트코인밖에 없는데 5 비트코인을 보이네. 그럼 이거는 리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거든요. 트랜잭션이 인크립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크립션만 가지고는 이게 프라이버시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how to de-anonymize가 아니고 how to anonymize 비트코인. 어떻게 우리가 비트코인을 익명화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키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여기에 누구한테 보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똑같은 사람한테 보냈다 이게 다 보이거든요. 여기 PK1, 뭐 PK 앨리스, 어드레스란 게 PK라고 볼 수 있죠. 일종의 앨리스, PK 앨리스. 그래서 똑같은 사람한테 보내고 어떤 똑같은 사람이 보내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상점이에요. 상점이면 이 상점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다 보이죠. 그래서 매출이 얼마인지 다 알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리프레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퍼블릭 키를 매번 바꿔요. 첫 번째 할 때는 PKA로 하고 두 번째로 할 때는 이 사람한테는 다른 PK를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너는 PK 프라임 A를 써라. 그 다음 이 사람한테는 PK 2 프라임 A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웹페이지 같은 데 보면 도네이션 받는 그런 웹페이지들이 있어요. 내 비트코인 어드레스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돈을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웹페이지들이 있어요. 이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 리프레시를 하면 이 어드레스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사람마다 다른 어드레스를 줘가지고 그 돈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할 때마다 리프레시 할 때마다 새로운 주소가 나와서 물론 이 주소에 해당되는 프라이빗 키는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아는 값으로 계속 추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이제 문제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좀 돈을 다 흩어뜨렸어요. 여기 3 비트코인 이거는 주소가 PKA로 했고 여기 5 비트코인은 PKA 프라임으로 했고 여기 6 비트코인은 PK2 프라임 A로 했어요.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이어서 같은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나니머스 됐다고 좋아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얼마 전에 한 13비트코인짜리를 사고 싶어요.
13비트코인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6비트코인 다 쓰고 5비트코인 다 쓰고 3비트코인 중에 뭐 2비트코인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비트코인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13비트코인은 뭐 밥한테 주고 1비트코인은 다시 나한테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괜찮죠? 그런데 이거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트랜잭션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세 개가 PK 값이 다 다르지만 실제로 한 사람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한 사람한테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연결되어 있던 것들도 다 연관돼 있어 한 사람한테 어떻게 온 거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막 잘게 쪼개져 가지고 여러 개 흩어져 있으면은 뭐 3비트코인을 쓰는데 이게 쪼개져 가지고 얼마는 쓰고 여기는 또 조그맣게 끊어져 있고 막 이게 끊어져 있었으면 잘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세 개를 모아가지고 돈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나머지 것들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곳에 나왔으면 사실은 다 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8비트코인을 쓰는데 요 5라는 3을 썼다. 그리고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 두 개가 같은 사람이란 거죠. 8.5여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8.5를 쓰고 0.5는 자기 자신을 버렸다. 그럼 이 두 개가 사실 같은 사람한테 나온 거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 계속 하다 보면은 쫓아가다 보면은 많은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찾아서 그림을 쭉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여기 한 사람한테 쭉 다 연결돼 있었고 여기 클러스터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아마존 뭐 이런 데죠. 그래서 상점 같은 데도 완전 봤는데 이렇게 있고 개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이때는 이제 마운틴 곡스에서 빅서클 요거였던 것 같아요. 마운틴 곡스 여기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어드레스 이만큼이었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트랜잭션들의 실제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다 연결해 보면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뭐 웬만큼 알 수 있을 만큼 알 수 있더라 하는 게 그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내가 A라는 사람이 밥한테 보냈다. 그러면 밥의 퍼블릭 키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직접 누군지 아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고, 뭐 부주의해 가지고 자기 주소랑 자기 이름이랑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디어노마이제이션도 가능하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샌더가 누구고 리시버가 누군지 아니까 이런 메시지 패킷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트랜잭션에는 모든 내용이 다 감춰져 있는데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면 누가 보내서 누가 받았는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보내는 IP랑 받는 IP 주소 이런 것들을 다 어노마이즈 해야 되는데 뭐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유명한 게 토르가 있죠. 토르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토르라고 하는 건 A라는 사람이 IP를 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면 이 안에 토르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개인이라 보면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이걸 계속 릴레이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런데 이때 보낸 사람 누군지 다 감추면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B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사람이 E라는 사람한테 왔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E를 보낸 사람을 하려면 또 쫓아가야 되고 쫓아가요. 이게 너무 많죠. 못 쫓아가죠 다. 뭐 정부기관에서 이걸 다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B한테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이런 게 토르 서비스죠.
이게 몇 개를 거쳐왔으면은 뭐 영장 발부하고 뭐 협조 공문 보내가지고 공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 개인들이기 때문에 다 조사를 못하는 게 이제 토르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것들 믹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믹싱은 실제로 서비스 되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 같은 데서 믹싱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믹싱은 간단해요. A가 밥한테 5비트코인, 5 이더를 보내고 B가 C한테 3 이더를 보낸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트랜잭션 만들면 A가 B한테 5, 그 다음에 서명이 있겠죠. A의 서명. 그 다음에 B가 C한테 3, 그리고 B의 서명.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믹서라고 하는 걸 둬요. 믹서. 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믹서한테 A가 보내요. 그 다음에 B도 믹서한테 보내요. 그 다음에 믹서가 받아가지고 B한테 보내고 믹서가 받아한테 C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믹서한테 5, B가 믹서한테 3, 믹서가 B한테 5, 믹서가 C한테 3 이렇게 보내는 거죠. 트랜잭션이 A가 믹서한테 5, B가 믹서한테 3, 그 다음에 믹서가 B한테 5, 믹서가 C한테 3 이렇게 트랜잭션을 만드는 거죠. 물론 이게 먼저 일어나겠죠. 믹서한테 보내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믹서가 이건 나한테 확실히 왔구나 하고 이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내보내겠죠.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믹싱 어프로치의 문제점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중앙화되어 있죠? 네, 중앙화되어 있어요. 중앙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믹서가 죽으면 끝이죠. 믹서가 죽어버려요. 죽으면 서비스 안 되죠. 또 중앙화되어 있으면 뭐가 문제죠? 믹서가 죽으면 서비스 안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믹서가 돈을 받고 나르면 A와 B한테 돈을 받아요. 돈을 받던 듯 주진 않아요. 믹서가 날티 뭐라고 하죠? 날티 돈을 먹고 그냥 날라버리는 거죠. 먹튀. 먹튀를 하면 문제가 되겠죠.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음. 사실 중앙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또 있죠. 또 뭐가 있냐면 믹서는 알아요, 몰라요? 믹서는 누가 누구한테 보낸지 알아요, 몰라요? 믹서는 다 알죠. A가 B한테 보낸다는 사실 다 알죠. 그래서 믹서한테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믹서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그렇죠?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그러면 자, 프라이버시 깨고 싶으면 누구를 조지면 돼요? 누구를 공격하면 돼요? 믹서한테 정보 다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믹서를 막 혼내주면 그러면 프라이버시를 다 깰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자금 세탁이 가능해지느냐? 뭐 자금 세탁 가능해지죠. 믹서가 끝까지 정보를 공개 안 하면 자금 세탁이 가능해지죠. 믹서 나름이죠. 믹서가 이제 법을 지키면은 이제 자금 세탁이 안 되겠죠. 다 공개해야 될 테니까. 또 뭐가 문제일까요? 자, 뭐 중앙화 떠나서 요 트랜지션만 딱 보고
자, 여기 트랜잭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것만 보고 자, A가 누구한테 보낼 걸까요? 딱 보면 A가 B에게 보내는 거죠. 왜? 액수가 매치가 되잖아요. 매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없죠. 돈이 그래도 3, 5면 좀 나은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가 B한테 5.17을 보내고 여기가 5.17을 받아요. 여기는 뭐 3.1942를 보내고 여기도 3.1942를 보내요. 받아요. 그럼 이거 분명히 B가 C한테 보내는 거고 A가 B한테 보내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액수가 이렇게 뭐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액수가 어떻게 되냐면 유닛 단위로 돼 있어야 돼요. 즉, 뭐 1 보내든지 10을 보낸다든지 100을 보낸다든지 0.1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몇 개만 딱딱 돼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믹싱이 잘 안 돼요. A도 1을 보내고 B도 1을 보냈으면 그러면 누가 보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돈을 보내야만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믹싱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이렇게 유닛 단위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믹서를 믿어야 되는 것도 참 크죠. 자, 그래서 중간에 두고 믹싱을 하는 거예요. 믹서를 믿어야 되는 것도 사실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믹싱을 쓰는 방법이 뭐 믹싱을 한 번만 쓰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믹싱을 여러 번 쓰기도 해요. 여러 번 믹서 한 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도 막 알아내게 해야 되고 이 사람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도 세 개 다 알아야지만 요게 이쪽으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 군데 다 공격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 믿어야 되죠. 그리고 말했듯이 유니폼해야 된다. 돈이 뭐 1 아니면 10, 뭐 0.1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그 사이에서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돈의 액수가 뭐 이상한 돈이 막 보낼 수 있다 그러면 믹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믹싱은 일단 알고리즘은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그냥 중앙에 어떤 애가 있어서 받아서 다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구현은 되게 쉬운데 사실 이게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도 있어야 되고 퍼포먼스도 그쪽에 다 몰리고 그리고 믹서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믹싱을 디센트럴라이즈드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중앙화 서버를 안 두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코인 조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트랜잭션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코인을 조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테드한테 보내고 앨리스가 캐롤한테 보내는데 이 트랜잭션 이렇게 있을 거예요.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가 있는데 이걸 합쳐버리는 거죠. 합쳐서 하나의 트랜잭션을 만드는 거예요. 코인 존이라고 하는 트랜잭션 하나예요. 그래서 밥이 20비트코인 중에서 그러니까 밥이 20비트코인인지 앨리스가 20비트코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밥과 앨리스가 20비트코인, 10비트코인을 입력으로 받아서 15비트, 5비트, 8비트, 2비트를 내보낸다. 이런 거죠. 이게 아니군요. 하여튼 받는 사람이 15비트코인을 일로 가고 8비트코인을 일로 가고 5비트코인을 일로 오고 2비트코인을 일로 오는데 여기 인풋에 해당되는 값은 어디서 앨리스한테 온 건지 밥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인 조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랜잭션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건데 이건 비트코인에서 가능한 방법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려면 합치려면 바깥에서 뭔가
앨리스와 밥이 서로 뭔가 주고 받아서 트랜지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둘 사이에서 뭔가 막 주고 받아서 둘 사이에서 뭘 만들어서 결국 하나의 트랜지션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래는 트랜지션 두 개가 있었어요. 앨리스가 돈을 써서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여기는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여기는 밥이 뭐 4비트코인을 사용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코인 조인으로는 얘를 확인하고 얘를 언스펜드 아웃풋 확인한 거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코인 조인으로 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코인 조인이고 코인 조인을 하려면 둘 사이에서 서로 뭐 주고 받아야 되겠죠. 이런 트랜잭션을 만들기 위한 셋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코인 조인 같은 경우에 먼저 피어들들 서로 믹싱을 하고 싶은 사람끼리 서로 이제 그런 피어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서로 주소도 주고 받아야 되겠죠. 앨리스랑 밥이 서로 이제 주고 받아야 되겠죠. 뭔가 주고받고 그 다음에 앨리스와 밥이 트랜잭션을 한꺼번에 같이 만들기 위해서 뭔가 막 일을 해야 되겠죠.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하나의 트랜잭션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보내면 되는 거죠. 이제 말은 쉽지만 이 둘 사이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쉽지 않죠. 자, 이렇게 만들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떤 코인 조인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코인조이는 A, B, C를 찾는 것도 좀 어려워요. 같이 믹싱할 사람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믹싱을 하기 위해서 서로 뭐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A가 나가버리면 그럼 B, C는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이런 코인존을 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진행하는 것도 꽤 오버헤드가 많이 들죠. 자, 디나이 오브 서비스랑 더블 스펜딩. 디나이 오브 서비스는 자, 요 앞에 있던 것 같은데 코인 조인 같기도 하고 코인 조인에서 자 여기 보면 서로 인풋 아웃풋을 교환한다고 그랬죠 주소를 그런 다음에 트랜지션을 만드는데 처음에 A, B, C가 들어왔는데 A, B, C가 서로 다 어드레스는 주고 받았어요. 근데 트랜지션 만드는 중에 A가 답을 안 해요. 그럼 B, C가 답을 안 하네?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디나이 오브 서비스 이런 경우에 코인존이 잘 해결해야 되겠죠. 다시 시작한다든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인존으로 잘 만들었어요. ABC가.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트랜지션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A가 자기가 만들었던 거 가지고 이미 써버려요. 더블 스펜딩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트랜지션이 들어가면 서로 경쟁하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 얘는 리젝이 돼버리죠. 그럼 ABC가 한참 더 열심히 해가지고 코인 조인 트랜잭션을 만들었는데 결국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코인 조인을 하는데 공짜로 못하게. 즉 이걸 하려면 뭔가 프루프 워크를 해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포기 못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ABC가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A가 답을 안 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못 들어와 하고 그냥 쫓아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돈을 내고 돈을 못 발리게 못 돌려받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음. 뭐 이런 거 멀지 어버이너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래서 믹싱이 있었죠. 믹싱은 대충 알았을 거고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제로 코인 제로 캐시가 있는데 이거 전에 GKP부터 할 거예요. 자, 제로 날리지 프루프.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설명이 쭉 있지만 이거에 상관없이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자, 예를 한번 봅시다. 뭐가 있냐면 뭐 제로 날리지 영지 증명 임명을 소개하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동굴. 알리바바 동굴이 있어요. 자, 뭐냐면 동굴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알리바바가 여기 들어가서 알리바바가 이제 밥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알리바바 팩이라고 합시다. 팩이가 있고 여기 빅터가 있어요. 팩이 P는 프루버란 뜻이고 B는 베리파이라는 뜻이에요. 증명자, 검증자 이름을 그냥 이렇게 썼어요. 자, 팩이는 요 문에 그 비밀 주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을 열 수 있는 비밀 주문을 알고 있다라는 걸 빅터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비밀 주문을 알려주고 싶지는 않고 그렇지만 내가 비밀 주문을 안다는 사실을 빅터한테 납득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패기가 랜덤하게 위나 아래나 이쪽으로 A라고 그러고 이쪽 B라고 할게요. A나 B로 아무 동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빅터가 나타나서 패기 보고 A 쪽으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B 쪽으로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쪽으로. 그러면 패기가 A 쪽으로 갔는데 빅터가 A 쪽으로 오면 주문을 몰라도 맞출 수 있죠. 패기가 B로 갔는데 빅터가 A로 오라고 그러면 주문을 알아만 맞추겠죠. 그렇죠? 그러면 패기가 주문을 몰라요. 그런데 우연히 맞출 확률은 얼마죠? 우연히 빅터가 A라고 할 때 패기가 A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렇죠? 한 번 하면 2분의 1이죠. 두 번 다 맞추려면 두 번 다 맞추는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10번을 맞추는 확률은 이거죠. 자, 100번은 이렇게 되죠. 2분의 1의 100승이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예요. 그렇죠?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죠. 2분의 1의 100승이라는 거는 2의 100승이 굉장히 큰 숫자죠.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죠.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더 큰 숫자예요. 200승이. 이게 8승만 돼도 우주에 있는 원자보다 더 많은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죠. 자, 그래서 2분의 1의 100승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에요. 즉, 패기가 주문을 모르는데 100번 했는데 다 맞췄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거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1 빼기 2분의 1의 100승 정도의 확률로 패기는 주문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프로토콜 통해서 패기가 주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주문을 모른다면 통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문을 아는 사람만 통과할 수 있겠죠. 주문을 모르면 통과 못하는 걸 우리가 사운드 미스라고 얘기를 해요. 주문을 모르면 통과 못하기. 그 다음에 주문을 알면은 통과할 수 있죠, 늘. 이거를 우리가 completeness라고 해요. 주문을 알면 원래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ompleteness는 쉬워요.
사운드 있으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패기가 주문을 모른다고 해서 통과 못한다는 걸 보장하는 건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아는 경우에 통과를 하는 건 쉬워요. 그 다음에 빅터가 주문을 알았어요. 자, 이 프로토콜 통해서 빅터가 주문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빅터는 아는 게 하나도 없죠. 빅터는 아는 게 패기가 주문을 알 거다. 그 사실만 알지. 실제 주문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로 널리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지금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제로 널리지. 빅터는 이 프로토콜 끝나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주문이 뭔지 모르겠다. 정보가 하나도 안 샜죠. 패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도 안 샜죠. 그 다음에 패기가 주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을 하죠. 그렇죠? 그게 컴플리트니스고 그리고 패기가 주문을 알면은 통과하는 거니까 컴플리트니스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프로토콜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패기가 주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빅터가 알 수 있는 건 패기가 주문을 알고 있구나. 그렇죠? 주문을 알아야만 이걸 통과할 테니까 그거를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 주문을 알고 있다. 지식이죠. 지식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 증명이라고 불러요. 지식 증명인데 빅터가 이 지식 증명을 통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빅터가 획득하는 지식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빅터한테는 아무런 지식을 안 가요. 그래서 영지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지식 지식 증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지식이라는 것과 지식 증명은 원래 따로따로 다른 개념이에요, 두 개가. 그래서 영지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제로 날리지라 부르죠. 지식 증명을 뭐라 부르냐면 증명이니까 프루프예요. 그다음에 지식은 날리지죠. 프루프 오브 날리지라 불러요. 그래서 제로 날리지, 프루프 오브 날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빅터랑 패기가 인터랙션이 있죠. 서로 빅터가 A로 와 그러면 패기가 A로 가고 빅터가 B로 와 그러면 패기가 B로 가고 인터랙션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인터랙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몇 번 패기랑 빅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인터랙티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없이 그냥 한 번에 끝난다. 한 번에 끝나는 건 non interactive라고 얘기하죠. 한 번에 끝나면 non interactive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할 때는 지식 증명이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데 그래서 프루프 오브 날리지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 프루프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사람들 뭘 정의했냐면 아규먼트라고 하는 걸 또 정의했어요. 아규먼트 오브 날리지. 그 프루프에 대응되는 말이에요. 아규먼트. 아규먼트가 한국말로 뭐라 부르죠? 논증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논증. 그래서 지식 논증. 근데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쓰면 되겠죠. 지식 논증. 그래서 지식을 증명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아규먼트 조금 더 증명보다 조금 약하죠. 증명은 뭔가 좀 더 수학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아규먼트가 좀 주장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 혼자서. 그래서 아규먼트가 조금 더 약한 거예요. 뭐냐면 프루프라고 하는 건 이 지식이 만약에 안 맞으면 맞지 않으면 절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가짜로 이 지식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프루프는. 프루프는 난리질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지식은 무조건 참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인 경우에는 프루프를 못 만들어요. 근데 아규먼트는 이 지식이 참이 아닌 거짓임에도 만약 시간을 엄청 들이면 시간이 지수승이 걸리면 가짜 증명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가짜 증명을 만드는 게 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규먼트 날리지 그러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수승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지수승의 시간이 걸릴 수가 없잖아요. 뭐 2의 100승의 시간이 걸리면 가짜 증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2의 100승의 시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는 시간이죠. 뭐 우주가 몇 번 바뀔 동안에 가짜 증명을 만들 수 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규먼트만 날비지로 해도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지식 증명 이럴 때는 아규먼트 오브 날리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붙여보면 제로 날리지고 non 인터랙티브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오브 날리지 아규먼트 오브 날리지 그렇죠? 그 다음에 프루버 패기가 빅터한테 뭔가 증명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앞에 동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왔다 갔다 둘 중에 하나로 그 왔다 갔다 이것만 알려줄 텐데 실제로 우리가 뭔가 증명할 때는 값을 줄 거거든요. 증명값이라고 하는 걸 줄 텐데 이 증명값이 작다, 매우 작다. 그리고 증명이 맞는지 체크하는데 시간도 매우 빠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석싱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석싱트.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간결하리라는 뜻이에요. 간결한. 그래서 여기 제로 날리지면서 석싱트한 non 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를 우리가 줄여서 GK 스나크라 불러요. GK 스나크도 제로 날리지 프루프 중에 하나죠.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고 하면 여기가 제로 날리지라는 거고 프루프라고 하는 건 사실 프루프가 날리지 이쪽 파트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건 non interactive고 석싱트까지 한 거죠. 자, 이런 게 있어요. GK 스나크라고 하는 게.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뭐 여기 이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로 날리지 자체는 1985년도에 시작된 연구예요. 제로 날리지 프루프. 아까 말했듯이 프루버랑 베리파이랑 서로 주고받고 이게 1985년도고 골드바스, 미칼릴, 레코프가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2000년 초에 이제 튜링 어워드 받았죠. 이거 때문에. 튜링 어워드도 받았죠. 그래서 제로 날리지 프루프는 뭐냐면 말했듯이 정확하게 말하면 제로 날리지 프루프 오브 날리지예요. 그렇죠? 제로 날리지 프루프 오브 날리지. 어떤 사람 프루버가 베리파이한테 뭔가 내가 X란 값을 알고 있다는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이 X를 안 보여주면서 X를 without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X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제너럴리지 프루프죠. 그래서 1985년도에 이제 뭐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프랙티컬하게 된 거는 2013년도에 이제 피노키오 뭐 이런 스킴이 나오면서 피노키오가 뭔가요? 논문 제목이 피노키오예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게 피노키오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스킨, 그래서 피노키오라고 했어요. 프루프 오브 날리지라서. 그리고 2016년도에
뭐 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2019년도 이제 뭐 플랑크라든지 하면서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암호학적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얘가 하는 거 뭐냐? 말했듯이 proof of knowledge예요. 제로 knowledge, 정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이 알고리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본격적으로 2013년도고 이 이후에 이제 블록체인에서 막 쓰여서 2014년도에 Gcash라고 하는 게 나왔죠. 사실 이름이 Gcash가 아니라 제로캐시였고, 논문 제목은 제로캐시였고, 이 논문을 구현을 한 게 2016년도에 Gcash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cash는 지금 뭐 암호화폐 순위에 있다가 지금 많이 퇴출이 됐죠. 한 1조쯤은 되는 것 같았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피노키오, 그로스, 플렁크 이런 걸 다 알면 좋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어려워요. 실제로 프로토콜 자체는 어렵고, 그냥 스킵, 뭐 여기 뒤에 이제 뭐 막 있지만 이런 거 다 스킵할 거고, 알아야 될 게 GKP 같은 경우 컴플리트니스, 맞으면 항상 맞다, 사운드니스, 모르는 경우에 맞출 수 없다, 제로 널리지,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한다. 이 세 가지 정도. GKP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GKP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2013년도부터는 1985년도에는 GKP를 만들 때 어떤 특정 문제들에 대한 GKP 프로토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숫자의 지수승이 있는데 이 Y랑 G가 주어졌을 때 X는 안 보여주면서도 G에다가 얼마 승을 하면 Y가 되는 이 X를 알고 있다. 이런 걸 증명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한다든지 특정 문제에 대한 그런 GKP를 개발했었어요. 쭉 개발하다가 2013년도 되면서 뭐가 됐냐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GKP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특정 문제만 푸는 거였는데 2013년 이후에는 모든 문제 다 적용 가능해요. 그러면 GKP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냥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이렇게 딱 짜고 나서 GKP한테 딱 돌리면 얘가 알아서 증명을 딱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죠, 아주. 그렇죠?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그전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뭔가 메모리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훨씬 빠르다는 게 한 10,000배 정도 느려요. 10,000배 정도. 그래서 원래 GKP가 안 했으면 뭐 한 10ms 정도 걸리는 그런 작업이었다. 그럼 이제 GKP로 이걸 만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100초쯤 걸리겠죠. 그래서 증명을 생성하는데 원래는 10ms 걸려서 나올 그런 계산이 GKP를 가지고 증명을 만드는 데는 100초 걸리는 거예요. 느리긴 느리죠, 아직도. 그래서 그렇지만 예전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제로널지 프루프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G캐시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넘어갈 거고 다. G캐시 아니 제로널리지 G캐시랄 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할까요? 아니면 그냥 G캐시 설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조금 더 설명을 할까요? 음,
자, 그러면 제너럴하게 어떻게 하느냐? 제너럴하게 하는 방법. 플렁크라고 하는 거를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의 디테일한 알고리즘을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자, 프루버가 있죠. 베리파이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어떻게 일반적인 회로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코드. 어떻게 영지식을 증명할 수 있을까? 프로포 날리징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코드라는 게 있죠. 우리가 아는 C 코드 같은 거예요. 그냥 C 코드, 메인 함수 이런 거. 이런 코드들 뭐 A는 뭐 B 더하기 C고 뭐 D는 뭐 B 곱하기 D2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적혀있고 뭐 if문도 있을 거고 막 해야겠죠. if문도 있고 forloop도 있고 막 할 거예요. 그럼 얘를 먼저 for 같은 거는 우리가 다 펼쳐버려요. 쭉 펼쳐요. 그럼 전부 다 A는 B 플러스 C, D는 B 곱하기 2. 그다음에 if문 같은 것도 전부 다 덧셈과 곱셈으로 다 표현을 해요. 전부 다 덧셈과 곱셈으로. 그래서 이게 뭐 플래그라고 치면 플래그가 0이면 뭐 여기 A가 B가 이게 1이면 C 곱하기 D 아니면 뭐 B는 뭐 1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B는 1이다. 그러면 여기에 B는 C 곱하기 D 곱하기 F 더하기 B 곱하기 1 빼기 F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F가 1이면 B는 C 곱하기 D가 될 거고 F가 0이면 B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수식은 우리가 덧셈과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코드를. 마치 덧셈은 뭐랑 같으냐면 XOR 게이트랑 비슷하고 곱셈은 AND 게이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AND, OR, NOT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회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덧셈과 곱셈으로 우리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덧셈과 곱셈으로 바뀐 다음에 얘를 여기 식들이 막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회로로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덧셈일 수도 있고 곱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한 줄 한 줄을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네모로. 여기는 더하기 또는 곱하기, 더하기 또는 곱하기, 더하기 또는 곱하기, 더하기 또는 곱하기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입력이 있겠죠. 여기 뭐 B랑 C도 있고 뭐 여기 E도 있고 그래서 막 입력이 있을 거예요. 그 출력도 막 있겠죠. 여기 보면 B는 이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뭐 D 나온 게 뭐 또 이게 또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회로가 쭉 생겼겠죠. 그래서 이 각각을 우리가 뭐 한 줄씩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B1 곱하기 C1은 뭐 A1. 여기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뭐 B2 곱하기 E2는 A2 뭐 이런 식으로 막 쓸 수 있어요. 다시 풀어봅시다. 세 번째 거는 뭐 B3 더하기 C3는 A3 뭐 이런 식으로 쭉 모든 게이트마다 쓸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분을 전부 묶어서 방식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AX라고 만들 건데 X에다 1을 집으면 A1이 되게 만들고 2를 넣으면 A2가 되게 하고 3을 넣으면 A3가 되게 하는 그런 다항식으로 다 만들 거예요. 얘를 AX, 그다음 마지막 BX, CX 이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다항식에 대해서 제 쪽으로 다항식을 커밋이라고 하는 걸 해요. 커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다항식 원래 되게 길잖아요.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뭐 다항식이 100차다 그러면 항을 100개를 쭉 만들어내잖아요. 요거를 하나로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X는 100차지만 실제로 계산하면 숫자 하나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개 숫자로 다. 숫자 한 개로. AX, BX, CX를 대표하는 어떤 한 개 숫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X 자리에다가 어떤 랜덤을 집어넣을 때 B가 랜덤 값을 줘요. 그러면 얘가 뭘 하냐면 A의 Z값, B의 Z값, C의 Z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커밋된 거랑 이 AZ 계산한 게 맞다라는 증명도 같이 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V는 뭘 계산하냐면 AZ가 BZ 곱하기 뭐 CZ랑 같다. 이런 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체크가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AX가 BX 곱하기 CX랑 같은 거였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요거는 우리가 이제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라 얘기를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로가 제대로 되어 있다. 제대로 된 값을 넣어서 계산한 게 맞다 하는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한다면 플랑크라고 하는 건 코드가 주어져 있으면 C 코드 같은 게 그럼 이거를 다항식으로 바꿔주는 애예요. 그 다음에 다항식을 값이 다항식에 맞다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다항식 폴리노미얼 커미먼트라고 하는 거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우리가 GKP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이거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플랑크가 해줄 거고 다항식 부분은 또 다른 툴이 해줄 거고 여러분들 이 코드만 짜면 되겠죠. 그렇죠? 코드는 우리가 아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킷 이런 서킷 형태로 짜는 게 있고 서킷은 덧셈 곱셈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냥 하이레벨 랭귀지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 비슷하게 짜는 방법도 있고 뭐 C 코드로 해서 짜는 방법도 있고 회로 비슷하게 해서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 여하튼 오늘은 GK 스나크가 뭔지, GKP가 뭔지까지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 얘를 사용을 해서 GKC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